저는 고미자입니다. 올해 58살이죠. 평생을 교직에 바쳐온 국어교사였어요. 은퇴 후 2달 전부터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네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수진이의 29번째 생일이었어요. 아들이 엄마도 함께 가시죠라며 권해서 셋이 함께 시내 카페로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지만 아직 어색한 구석이 있었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지는 못했거든요. 어머님, 이 케이크 어때요?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웃는 모습이 왠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뭔가 무리해서 웃는 것 같았달까요? 좋구나. 그걸로 시키자. 준호가 주문을 받으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어 기분이 좋았는데 그때였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젊은 여직원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20살 남짓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음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앞에 놓인 아메리카노는 평범한 커피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왜 그러시는 거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수진이의 얼굴을 봤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분명히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다는 듯 했어요. 수진아, 너 괜찮니? 저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잔 밑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내 잘못으로 모든 게 끝났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뭔가요? 누가 이런 글을 써서 붙여놓은 걸까요? 협박문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그 쪽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그건 수진이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돌아왔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저는 아들에게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준호도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장난을?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난이 아닐지도 몰라. 저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이걸 붙이라고 했나요? 직원이 더욱 떨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와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그 남자가 이 쪽지를 붙이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저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진짜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머님, 집에 가요. 빨리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어요. 35년간 교사를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거든요.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며느리는 뒤를 자꾸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수진이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글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진이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며느리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그대로 남겨두고 왔어요. 축하받아야 할 날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며느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아이가 혼자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일의 정체가 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죠. 제 가족을 위협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며느리 수진이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밤새 방문을 걸어 잠그고 흐느꼈어요. 계속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중간중간 작은 신음소리도 들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수진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티가 역력했어요. 화장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속일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저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어머님.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 준호는 엄마가 괜히 오해하신 것 같아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장난일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장난치는 애들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단순한 장난이라면 저렇게까지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준호는 회사에 갔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집에는 수진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이가 피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빨래 좀 해야 해서요. 빨래는 나중에 해도 돼. 앉아라.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하지만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습니다. 시계를 자꾸 쳐다보기도 했어요. 어제 그 쪽지 말이야.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니? 네, 정말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35년간 교사를 하면서 거짓말하는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수진아, 나는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도와줄 거야. 그때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뭔가를 가지러 집에 온 거였어요. 서류 좀 가져가야 해서요. 수진이는 재빨리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기회를 놓쳤어요. 아들이 있으면 절대 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나간 후 저는 며느리의 방을 정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며느리 방도 정리 못 해주면 시어머니가 뭘 하겠니? 방에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어수선했어요. 옷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한 수진이답지 않았죠. 뭔가 마음이 많이 어지러워 있다는 증거였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뒤쪽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장의 독촉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협박 편지도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다니는 학교도 알고 있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가요? 며느리가 이런 위협을 받고 있었단 말인가요? 날짜를 보니
몇 달 전부터 계속 받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어요. 3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이 위험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온통 협박과 위협뿐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 손에 든 서류들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아, 이게 다 뭐냐? 누가 너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정말 위험해져요. 위험하다니? 뭐가 위험하다는 거냐? 어머님도 준호 오빠도 다 위험해져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수진아, 이제 혼자 감당하지 마라. 나한테 다 말해봐.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준호가 화를 냈어요. 엄마, 왜 남의 방을 뒤지세요? 아들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수진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는 눈을 피하며 옛날 일일 뿐이에요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결혼 전에 받은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된 일이에요. 준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답답했어요. 준호야, 이게 옛날 일이라면 왜 어제 카페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겠니? 그건 갑자기 이상한 쪽지가 나와서 놀란 거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죠.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만 추궁하세요. 저는 가족 안에서 고립됐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손끝이 끊임없이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밝힌다. 저 아이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 수진이는 또 밤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히 울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만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수진이의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정말 없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분명히 협박하는 그 사람들이겠죠. 며느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한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어요. 준호에게 어제 발견한 모든 것을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심각한 일이야. 수진이가 협박을 받고 있어.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화를 내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수진이가 옛날 일이라고 했잖아요. 옛날 일이 아니야. 날짜를 봤는데 최근 것들이더라. 그럼 뭐 어때요? 수진이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왜 엄마가 간섭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위험이 아니라 엄마가 과민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때 수진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니? 누가 너를 괴롭히는 거 아니니? 수진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옛날 일이에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노려봤어요. 엄마, 수진이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왜 자꾸 의심해요?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야. 내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준호야, 그럼 어제 카페에서 그 반응은 뭐였니? 쪽지를 보고 왜 그렇게 무서워했겠니? 누가 이상한 쪽지를 붙여놓으면 놀라는 게 당연하죠.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별일 아니에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수진아, 나는 내 편이라고 했잖니. 왜 나를 믿지 않니? 그때 수진이의 눈에 잠깐 두려움이 스쳤어요. 뭔가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입술을 떨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일어섰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주세요. 수진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너무 많이 간섭해요. 우리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간섭이라고요? 저는 도우려고 했던 것뿐인데. 수진이가 준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너무 하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를 도우려던 저를 오히려 방해꾼 취급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저는 힘없이 물어봤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고요? 며느리가 이렇게 떨고 있는데 뭘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날 점심을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저는 가족 안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준호가 회사에 간 후 저는 수진이에게 다시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피했습니다. 어머님,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수진아, 제발요. 조금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이의 손이 또 떨리는 것을 봤어요.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뭔가 계속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수진아, 손이 왜 그렇게 떨리니? 아, 그냥 좀 추워서요. 하지만 난방이 잘 되어 있었어요. 추울 리 없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저를 경계했어요. 엄마, 수진이 그냥 피곤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또 간섭한다고 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도울 수 있을까? 아들은 믿지 않고
며느리는 말하지 않고 새벽에 또 수진이의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없어요. 어디서 구해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이가 크게 울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울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카페로 가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며느리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서 함께 나왔어요. 수진이는 왜 또 여기 와요? 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냥 커피 한잔 하자.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그 젊은 여직원이 보였어요. 민서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기다렸어요. 수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어제 우리한테 경고해준 아이 맞지? 민서가 깜짝 놀라며 주변을 살폈어요. 이모, 왜 또 오셨어요? 내가 어제 우리에게 경고해줬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민서는 두려워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왜 그 쪽지를 붙이라고 했다고 했니? 그건 민서가 망설였어요. 그때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민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문하려고. 하지만 수진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쳐다봤어요. 민서는 더욱 떨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요. 수진이가 재촉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서와 따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민서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후 6시쯤 민서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민서야, 잠깐만. 민서가 놀라며 뒤돌았습니다. 이모, 왜 여기 계세요? 내가 어제 우리에게 경고해줬지? 고마웠어.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 민서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따라오세요. 카페 뒤쪽 골목으로 들어간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시켜서 붙인 쪽지였어요. 그 남자가 누구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민서가 계속 떨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안 그러면 저까지 해칠 거라고 했어요. 그 남자가 뭐라고 했니? 수진 씨 남편 회사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진 씨가 가진 걸 내놓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호의 회사와 관련된 일이었다니. 그 남자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키가 크고 40대 정도 되어 보였어요. 목소리가 정말 무서웠어요. 민서가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왼손 검지에 큰 흉터가 있었어요. 칼에 베인 것 같은. 저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단서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또 올 것 같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며칠에 한 번씩 와서 확인해요. 확인한다고? 수진 씨가 말을 듣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거군요. 민서야, 혹시 그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니? 한번 전화 받는 것을 들었는데 최 대표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최 대표? 이름은 모르지만
성씨라도 알아냈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모도 조심하세요. 그 사람 정말 위험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를 위협하는 사람이 최 씨 성을 가진 누군가라는 것. 그리고 준호의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 수진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산책 좀 했어. 하지만 수진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알아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내 회사에 최 씨 성을 가진 사람 있니? 최 씨요? 왜 갑자기요? 그냥 궁금해서. 글쎄요. 직원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 투자자 중에 최 대표라는 분이 계시긴 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투자자? 네. 회사에 투자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최 대표가 수진이를 위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수진이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분명히 그 최 대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최 대표라는 분 아니?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 아니요. 모르는 분이에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이를 몰래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새벽 2시쯤 수진이가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진이는 국화꽃을 들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꽃을 들고 어디 가는 걸까요? 수진이가 택시를 탔습니다. 저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았어요.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따라갔습니다. 수진이가 도착한 곳은 시립 납골당이었어요. 이 새벽 시간에 왜 납골당에 오는 걸까요? 저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수진이가 납골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니 수진이가 한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준호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수진이가 국화꽃을 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라는 이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막았어야 했는데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게 나야.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라고 했나요? 이 남자가 죽었다는 걸까요? 수진이가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용기를 냈다면 당신이 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수진이에게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던 거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일에는 죽음과 죄책감이 얽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영정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그 수첩을 펼쳐보더니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나도 따라온 거야. 수진아, 이제 모든 걸 말해줘야겠다.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괜찮다. 천천히 말해봐. 이분이 누구니? 수진이가 영정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진우라고 해요. 준호 오빠 회사 전 동업자였어요. 진우라는 이름을 처음 제대로 들었어요. 준호의 동업자였다니. 그리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제 옛 연인이었어요. 제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며느리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럼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신 거니? 수진이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진우 오빠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준호 오빠 회사에 이상한 투자자가 끼어들었다고요. 그 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시키려 한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진우 오빠는 걱정했어요. 준호 오빠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를 의심하기 싫어서요. 진우 오빠한테 그만 의심하라고 했어요. 수진이의 눈물이 더욱 많아졌어요. 진우 오빠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 투자자의 불법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 투자자가 최 대표인가? 네, 최병호라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진우 오빠가 사고로 죽었어요.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아니, 사고가 아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병호가 죽인 거예요. 진우 오빠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수진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지. 수진아, 그럼 지금 너를 위협하는 사람이 네, 최병호예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오빠가 죽고 나서 준호 오빠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리고 너를 협박하기 시작한 거구나. 진우 오빠가 죽기 전에 저한테 이걸 줬어요. 수진이가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수첩을 받아보니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최병호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사채업, 협박, 회계 조작.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수첩에 최병호의 모든 불법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진우 오빠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이에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있었고 최병호는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를 계속 위협하는 거구나. 네. 이 수첩을 넘기지 않으면 준호 오빠와 어머님까지 해치겠다고 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고 있었던 거군요. 수진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우 오빠처럼 저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혼자 감당한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수첩을 넘기면 진우 오빠가 헛죽음이 되는 거고 안 넘기면 가족들이 위험해져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수진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 내가 있잖니.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해 보자. 그때 저는 생각났어요. 제 옛 제자 중에 변호사가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그 아이한테 도움을 청해보자. 정말 괜찮을까요? 정지훈이라는 아이야. 내 제자였는데 지금은 훌륭한 변호사가 됐어. 수진이가 처음으로 희망을 품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정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제 옛 제자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지훈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진이의 이야기, 한진우의 죽음, 그리고 최병호의 협박까지. 선생님, 최병호라는 인물 저도 알고 있어요.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이니? 네.
그자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예요. 불법 투자로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린 놈이죠. 지훈의 말에 제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게다가 탈세와 불법 도박까지 저지른 놈이에요. 하지만 워낙 교묘해서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지훈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 역공해야 해요. 선생님, 며느리분이 가진 그 수첩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선생님. 최병호는 정말 위험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놈이에요. 한진우 씨 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지훈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그 수첩을 복사해서 여러 곳에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경찰과 국세청에 제보를 넣어야죠. 경찰이 믿어줄까? 증거가 확실하면 믿어줄 거예요. 선생님, 저도 아는 형사가 있어요. 저는 점점 용기가 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며느리분이 위험할 수 있어요. 최병우가 눈치챌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며느리분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해요. 하지만 수진이는 피신을 거부했어요. 그럼 준호 오빠는 어떻게 해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수진아, 내가 위험하면 준호도 위험해져. 하지만 도망치면 영원히 도망쳐야 해요. 그건 싫어요. 며느리의 고집에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생의 교직 인맥을 총동원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는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었거든요. 선생님, 도와드릴게요. 경찰이 된 제자가 말했습니다. 국세청 감사도 주선해 드릴 수 있어요. 공무원이 된 제자도 도움을 약속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려 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최병호는 위험한 상대였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구나.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지훈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최병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저는 긴장하며 들었어요. 어떤 정보니? 이자는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여러 회사에 투자한 다음 그 회사들을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하고 있어요. 돈 세탁이라고? 네. 그리고 회사 대표들을 협박해서 불법 대출을 받게 하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준호의 회사도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건가요? 지훈아, 그럼 우리 준호도 위험한 거 아니니? 네, 선생님. 준호 씨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급해졌습니다. 아들도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데? 최병우가 한진우 씨를 죽인 방법을 알아냈어요. 지훈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교통사고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브레이크를 조작한 거예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놈이었어요. 그리고 최병호는 이미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제거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네.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사고로 위장해서 죽였어요. 저는 수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해가 됐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버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이 악마를 잡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때 지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 경찰에서 최병우를 내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최병우가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빨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 수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지훈아, 최병우를 직접 만나면 어떨까? 너무 위험해요, 선생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 녹음이라도 해서 자백을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 지훈이 고민했어요. 정말 위험하지만 방법이 없긴 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병호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수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준호에게도 사실을 말해야겠어. 안 돼요, 어머님. 준호 오빠가 알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준호도 위험에 처해 있어. 모르고 있으면 더 위험해져. 수진이가 고민했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호야,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준호가 의아해하며 앉았어요. 뭔 일이에요? 내 회사 투자자 최병우 말이야. 저는 한진우의 죽음부터 수진이가 받은 협박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수진아, 내가 직접 말해봐.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한진우와의 관계, 받은 협박, 그리고 그 수첩의 존재까지. 준호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그래, 준호야. 너도 이용당하고 있었어. 그때 준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놈을 직접 만나보겠어요. 안 돼. 저와 수진이가 동시에 말했어요. 준호 오빠, 정말 위험해요. 진우 오빠처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는 화가 나 있었어요. 내 회사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요? 그냥 둘 수 없어요. 저는 아들을 진정시켰어요. 준호야,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한마음이 됐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함께 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최병호의 또 다른 범죄를 발견했어요. 뭔데? 도박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돈을 세탁하고 있고요. 정말이니? 네. 이거면 충분히 구속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최병우가 먼저 눈치채면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었거든요. 빨리 행동해야 해요, 선생님.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훈아, 내가 최병우를 직접 만나겠어. 선생님, 괜찮아. 나한테 작전이 있어. 저는 제가 가진 작은 상가 서류를 미끼로 쓰기로 했어요. 최병호의 욕심을 자극해서 만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 상가를 팔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해봐. 지훈이 걱정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저는 경찰이 된 제자들에게 연락했어요. 몰래 지켜보면서 녹음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최병호에게 연락이 왔어요. 상가 매매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떨렸지만 각오를 다졌습니다. 수진이가 걱정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수진아. 우리가 이기는 거야.
준호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너는 수진이와 함께 있어. 내가 신호를 보내면 경찰에 연락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최병호,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1시 저는 최병호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안전할 거라 생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위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지훈이 미리 와서 멀리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된 제 제자들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만일에 대비해서 말이죠. 오후 2시 정각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키가 크고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그리고 왼손 검지에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민서가 말한 그 남자였어요. 최병호가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고미자 씨죠? 최병호가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가 매매건으로 연락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제가 가진 상가예요. 최병호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위치가 괜찮네요. 얼마에 파실 생각이세요? 3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3억? 최병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그런데 최 대표님, 제 며느리를 아시나요? 최병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요? 고수진이라고 해요. 혹시 아시나 해서요. 모르는데요. 왜 그러세요? 거짓말이었어요. 눈빛이 변했거든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며느리가 요즘 누군가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최병우가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사실 이 상가 매매건은 핑계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 며느리를 괴롭히는 걸 그만두셨으면 해서요. 최병우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앉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최병우가 다시 앉았지만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고수진이 가진 그 수첩 말이에요. 한진우가 남긴 그 수첩이요. 이 말을 듣자 최병우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한진우를 죽였다는 것도 제 아들 회사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도요. 최병우가 주먹을 쥐었어요. 조심해서 말하세요. 조심은 당신이 해야 할 말이에요. 저는 녹음기를 슬쩍 보이면서 말했어요. 최병고가 그것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저는 상가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대신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최병우가 비웃었습니다. 이런 쪼가리로 뭘 하겠다는 건가요? 쪼가리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미 국세청과 경찰에 제보가 들어갔어요. 최병우가 당황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의 모든 불법 행위를 다 알고 있어요. 한진우가 남긴 수첩의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 관련 기관에 넘겼거든요. 그럴 리가.
최병우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 정보도 함께 제보했어요. 이 말에 최병우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58년을 살면서 쌓인 인맥이 있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최병우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건 당신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최병우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지훈이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젊은 남자, 제 제자예요. 변호사죠. 최병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절반이 제 편이에요.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어요. 이런. 최병우가 욕설을 중얼거렸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자수하든지 아니면 체포당하든지. 그때 최병우의 부하 한 명이 카페로 뛰어들어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세무서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이닥쳤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최병우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뭐라고? 그리고 도박장도 경찰이 급습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획이 성공한 거였어요. 이제 끝났어요, 최병우 씨. 저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최병우가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다 꾸민 거군요. 제가 꾸민 게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짓의 결과예요. 그때 경찰들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제 제자인 김영사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최병우 씨 체포합니다. 최병우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입구가 모두 막혀 있었어요. 탈세와 불법 사채업, 그리고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병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끝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제 가족을 괴롭힐 수 없어요. 최병우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악몽이 끝났구나. 지훈이 달려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성공했어요. 고마워, 지훈아. 내가 아니었다면 못했을 거야. 카페를 나서며 저는 가벼운 마음이 됐어요. 집에 가서 수진이와 준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최병호의 부하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보복할 수도 있었거든요. 지훈아, 이제 정말 안전한 거니? 네, 선생님. 주요 인물들을 모두 체포했어요. 이제 안전할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평범한 은퇴교사였던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와 준호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다 끝났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 수진이가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준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몰라서. 괜찮아, 준호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구속됐고 그의 조직도 완전히 해체됐어요. 지훈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최병호는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탈세, 불법 사채업, 협박, 그리고 한진우 살인 혐의까지요. 선생님, 최병호는 최소 20년은 감옥에 있게 될 거예요.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회사도 정상화될 거예요.
최병호가 빼돌린 돈들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고 준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수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저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어요. 하지만 정말 고마워요.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말해. 네, 어머님.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보여줬어요. 그동안 억지로 웃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준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반성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준호야,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수진이를 잘 챙기거라. 네, 엄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준호가 수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고 우리는 한진우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진우 오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수진이가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모두 잡혔어요. 준호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형, 미안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저도 한진우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웠어. 내가 남긴 증거 덕분에 악인을 잡을 수 있었어.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다 함께 외식을 했어요. 수진이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수진이가 밝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야.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수진이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살아주세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니.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님, 잠깐 이야기할까요? 그래, 앉아라. 처음에는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엄하실 것 같아서요. 그랬구나.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수진이의 고백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수진아,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이제 정말 어머님 며느리가 된 것 같아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수진이가 아침을 차려주고 준호가 회사에 가고 저는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다른 일상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지훈이 마지막 소식을 전해줬어요. 선생님, 최병호 재판이 시작됐어요. 확실히 유죄 판결이 날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 지훈아. 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훈의 말에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해낼 줄 몰랐거든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못할 일이에요.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배운 게 있어. 뭐예요, 어머님?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준호와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서로를 지키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게 진짜 가족이야. 맞아요, 어머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거야.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저도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진우야, 고마웠어. 내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었어. 마음속으로 한진우에게 인사를 전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우리 생활은 완전히 안정됐어요. 준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수진이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머님, 제가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니?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준호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 정말 아기가? 그래, 우리 손자가 태어나는구나.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어머님이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아, 건강하게 잘 키우자. 네, 어머님.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어요. 곧 태어날 아기 이야기로 온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몇 달 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어요. 작고 예쁜 아기를 안고 있으니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름을 지어주세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태어난 소중한 아기. 희망이는 어떨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아이니까. 좋아요, 어머님. 희망이라는 이름 정말 예뻐요. 아기 희망이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걸요. 그날 밤 희망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겠어. 그리고 이 아이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겠어. 5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진짜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오늘따라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고미자의 반격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